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게 있으신가요?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운명을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매년 1월 토정 비결을 보며 한 해 운을 점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쩌면 철학관이나 무당집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이공계 대학을 나와 로봇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런 제 믿음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도 않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봇 관련 일을 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자동화 로봇이 많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시면 빈 그릇이나 주문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는 로봇 보신 적 있으시죠? 귀여운 외형으로 식당 이곳저곳을 졸졸졸거리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한 로봇들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여자 엔지니어는 드물어요. 제가 다니던 이공계 로봇 관련 학과에 여자 자체가 드물었죠. 그만큼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감성적으로 발달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도 경기도 한 식당에서 빈 그릇 수거 로봇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AS 접수가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를 해서 식당으로 향하려 했죠. 장비들을 회사차에 넣고 막 출발을 하려는데 그런 제 차를 어떤 남자가 급하게 가로막았어요. 출발하지 말라고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요. 네? 제가 지금 바빠서요. 왜 그러세요? 처음에는 잡상인인 줄 알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점심 이전에 와서 로봇 고쳐놓으라고 하도 화를 내셔서 마음이 무척이나 조급했는데 잡상인이 저러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제 차를 세운 남자는 다른 말 없이 제발 운전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꼭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를 먼저 가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둘러 가야 했기에 대충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비켜달라고 했죠. 그리고 거래처로 향하던 저는 찜찜한 기분에 길가에 있던 차량 정비소에 들어갔어요. 브레이크 오일 누유인데요. 이러고 다니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브레이크가 잘 안 먹거든요. 정비소 사장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강변북로를 타고 달렸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아침에 제 차를 멈춰 세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차에서 기름이 새는 걸 본 건가 싶었지만 브레이크 오일이 콸콸콸 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이걸 어찌 알았나 싶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어쨌거나 큰 사고를 막아준 은인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만난다면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죠. 그리고 딱 일주일 뒤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그 남자를 발견했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날 조심하라는 말 듣고 정비소 들렸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고 있었다고요. 덕분에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정비소 사장님께서 차를 리프트에 올려 들어보지 않으면 누유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다던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고가 안 났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다 고맙네요. 제 말 들어주셔서. 에이, 제가 고마운 일이죠.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을 할지. 고마우시면 오늘 저녁이나 사주실래요? 이게 제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날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녁을 사주자 남자친구는 저와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죠. 서로 알아가고 싶다며 한 달만 만나달라는 남자친구의 요청에 딱 한 달 만나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의 만남 동안 이 사람 인간됨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주로 제가 쉼없이 수다를 떨고 남자친구는 들어주는 입장이었죠. 한 번도 제 수다를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진중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다 기억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장은 잘 못 먹지 않아? 다른 식당에 가자. 어떻게 알았어? 나 게장 못 먹는 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다고 저번에 말해줬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꽤나 칠칠 맞지 못하거든요. 남자들만 많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성격도 털털하고요. 형제도 남자 형제 한 명 있으니 더 심했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옷에 음식이 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에 옷에 음식이 묻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중요한 손님과의 미팅도 있었죠. 식사를 마친 남자친구는 저를 근처 옷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블라우스 하나를 사주었죠. 알고 보니 제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김치 국물을 상의에 흘렸더라고요. 손님들이 선혜 씨 옷에 묻은 음식 자국 보면 선혜 씨를 가볍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미팅 자리이니 새 옷 입고 가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이나 지갑을 아무 곳에나 자주 두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자주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제가 카페나 영화관 같은 곳에 지갑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남자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제 물건을 챙겨서는 제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손에 쥐어주곤 쓱 지나가죠. 제가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섬세함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어찌 이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주말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불려나간 적이 있습니다. 로봇 코딩에 문제가 생겼다며 긴급 소집을 당했죠. 주말에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한 10분은 사장 욕을 하며 회사로 이동을 했죠. 그 순간에도 차분한 남자친구였어요. 좋게 생각해, 선혜야. 선혜 능력이 좋다고 사장님이 인정해서 부른 거 아닐까?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 수습할 사람이 선혜뿐이 없었던 거지.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이 부분 어필해봐. 오빠는 도닦는 사람 같아. 영화 예매한 것도 다 취소됐는데 화도 안 나? 남자친구 지용 오빠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긍정적이었고 화도 안 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회사에서 새벽까지 꼬인 코딩 수습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죠. 피곤해 죽겠는 몸을 이끌고 회사 정문에서 나오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남자친구였죠. 세상에나 맙소사. 늦은 밤 집에 가는 제가 힘들까봐 차를 끌고 와서 기다려준 거였어요.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왜 연락도 없이? 내가 기다린다고 연락하면 신경 쓰여서 일 제대로 못할 테니까. 그리고 밤도 늦었는데 혼자 다니기 위험하잖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자였어요. 연애 당시 제가 막 36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결혼이 시급한 나이였죠. 남자친구인 지용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크게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슬쩍 말을 던져보았죠. 나 결혼할까? 해, 제발 해. 그리고 제발 좀 이 집에서 나가 이거사. 내가 언제까지 네 밥상을 차려야 돼? 잠깐, 너 만나는 남자 있니? 궁금해? 한번 집에 오라고 할까? 제 말에 마늘을 까고 있던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 바람에 마늘이 온 집안에서 날아다녔죠. 아빠는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어떻게 제 말을 들었는지 뛰쳐나오셨고요.
저렇게 좋으신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식사 초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볍게 만나보겠냐고요.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아주 흔쾌히 초대에 수락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를 친정 식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남자친구가 겉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해요. 키도 크고 늘씬하죠. 피부는 저보다도 하얗고요. 흔히들 호감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제 남자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모난 구석이 없었죠.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엄마도 마음에 들었는지 저를 보며 연신 윙크를 날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그 학벌을 듣고는 조금 놀랐죠. 공부 엄청 잘하는 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직업을 듣고도 놀랐죠. 남자친구는 세무사였거든요.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학벌과 직업을 듣고는 그 입을 쩍 벌리셨어요. 자기 딸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니 아주 좋아 죽는 눈치가 훤히 보였죠. 벌써부터 우리 사위 그러시며 식사를 챙겨주시는데 가볍게 인사드리고 오자 말한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집을 나와 제가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닌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 나도 이제 37살이고 선혜 너도 36이잖아. 이 정도면 결혼을 전제로 우리 만나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아니라고 대차게 말했어요. 물론 착각이 아니라고요. 저도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희는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제 마음이 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애를 하며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뜬금없이 운전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말하던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새벽부터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잠에서 깬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회사 출근할 때 동쪽 길로 가지 말고 북쪽 길로 삥 돌아가. 그게 무슨 말이야? 동쪽 길? 그게 어딘데? 평소 가던 백화점 쪽 말고 지하상가 쪽으로 돌아서 출근하라고. 에? 그러면 10분도 넘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내 말 꼭 명심해. 알았지? 부탁이야. 그리고 빨간색을 조심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보니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 너무 졸린 저는 남자친구 말을 비몽사몽 중에 듣고는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지각을 했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서 그런지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잤어요. 급하게 일어나 회사로 달려갔죠. 새벽에 남자친구가 제게 신신당부한 지하상가 쪽으로 출근하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남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그대로 저를 칠 뻔했죠. 제 날렵한 운동신경으로 간신히 피해서 사고는 면했습니다. 자전거에서 급하게 내린 남자가 제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데 그 남자가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새벽에 남자친구가 한 말이 딱 생각나더군요. 그날 출근하고 남자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했어요. 자전거와 사고 날 뻔했는데 어찌 알고 새벽에 조심하라고 연락했냐고요. 남자친구는 그저 꿈을 꾸었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꿈에서 미래의 제 사고가 나온다뇨. 그건 예지몽 뭐 그런 건가요? 도저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이번 주에는 마시는 것 좀 가려. 가능하면 집에서 물 싸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번 일도 있고 해서 그날은 집에서 물통을 준비해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도 정수기가 당연히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물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온 회사 직원이 배탈이 났어요. 설사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우유를 단체로 시켜 마시고 있었는데 그 우유가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마시는 것을 가리라는 남자친구 말에 저만 그 우유를 안 마셨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다시금 물어보아도 대답은 같았어요. 왠지 마시는 걸 조심해야 하는 기분이 들어 제게 말해주었다고요. 이때까지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날도 더워 음식 상하는 일이 허다했으니 우유도 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제게 일어난 일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이번에는 집을 나가지 말라는 남자친구의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회사가 너무 바쁜 상황이라 연차를 땡겼을 수가 없었죠. 출근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고집을 하니 그렇다면 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려는데 그날 밖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면 아주 홀딱 다 젖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말 안 듣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자차로 출근하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신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직 과학을 믿는 사람이죠. 남자친구가 2번이나 제게 일어날 위험한 일을 미리 말해주었지만 단순 우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째 경고도 사뿐하게 무시했죠.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제 차가 주차장에서 길로 나가자마자 사고가 났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코너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단순 접촉사고였는데 3번이나 남자친구의 말이 실현이 되고 나니 이 순간부터는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 내리는 비였는데 사고가 나는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더군요. 보험사를 부르고 사고 처리를 하는데 남자친구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정체가 뭐지? 이런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말 안 듣고 사고 났지? 저 정말로 사고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말 안 했어요. 남자친구 말 안 듣고 차 끌고 나갔다가 일어난 사고여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마치 제 사고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미안해 오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차로 출근하려다가 큰 사고는 아니었어. 입으로는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사고가 날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캐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달라고 끈질기게 추궁을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며 사실을 고백하더군요. 나 사실 신내림 받았어. 몇 년 전에. 신내림? 그럼 무당이라고? 오빠 무당이었어? 그러면 서울대 경영에 세무사라는 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여? 세상에. 아니야. 속인 거 아니라고. 서울대도 맞고 세무사도 맞아. 그런데 내가 세무사라고 신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 나도 신내림 받는 거 싫었다고. 남자친구의 말은 이랬어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무법인에 취업을 한 남자친구였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엘리트였죠. 학교도 서울대 경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쯤 남자친구의 무병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이 생긴 줄 알았대요. 그렇게 일도 못하고 1년간 정신병원만 주구장창 다니다가 나중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무당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럼 신내림을 받은 거야? 정말 오빠가 무당이라는 거야? 제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친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신내림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믿지 못했죠. 하지만 무조건 안 믿는다고 말하기엔 남자친구가 3번이나, 아니 첫 만남이 있던 날까지 4번이나 제 위기를 맞추었으니 마냥 안 믿기도 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헤어지기에는 그 당시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었고요. 자신의 신내림을 고백하며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는데 그저 안아서 다독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찾아온 신은 금방 떠날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림굿을 해준 무당이 해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년만 참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자신의 상황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어 신내림 받은 걸 숨겨서 죄송하다며 사죄를 했죠.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해 하셨어요. 그날은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남자친구를 돌려보내셨지만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헤어져. 너 정말 무당하고 결혼할 생각이야? 네 성격에 그걸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너 그런 거 믿지도 않잖아.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뭐하냐? 지금은 무당으로 살고 있는데 무당 아내로 사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거 아니야. 나도 네 엄마 의견이랑 같다. 금방 떠날 신이 찾아온 거라 말해줘도 친정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신이 들어올 때 언제 나갈 거라고 말하면서 들어오는 거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요. 나중에 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세무사 일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연애를 말리기 시작하셨죠.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무당이라는 사실을 제게 고백한 이후 매일매일 제게 그날의 운세를 알려주었어요. 이게 꼭 네이버나 다른 어플을 통해 보는 오늘의 운세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문자로 알려주는데 와 정말 딱 맞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반쯤 재미로 들었죠. 그냥 소소했어요. 오늘은 그동안의 고민이 해결된다. 오늘은 재물운이 좋다. 오늘은 남쪽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 정도의 소소한 내용들이었죠. 이전처럼 제 위기를 극적으로 구해줄 만한 내용의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요즘은 저번에 제 사고를 막는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 안 해주냐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이 알려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다루는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제가 원한다고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남자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연락을 했어요. 친정 엄마에 관한 것을 보았다면서요. 돌아오는 주에는 절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지만 흉수가 보일 뿐 자세한 건 남자친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친정 엄마에게 전해주었죠. 친정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남자친구가 말한 날짜가 되자 극도로 집 밖 외출을 자제하셨죠. 아무래도 신내림 받은 남자친구가 심각하게 경고를 해주니 외출이 꺼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한 주를 무사히 보내는 듯 하더니 마지막 하루를 놔두고 외출을 하시게 되었어요. 엄마, 하루만 더 참지. 나가시게? 나가지 마. 지용이 오빠가 엄마 이번 주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생전 그런 거 안 믿던 애가 왜 이래? 나가야 돼. 경숙이 엄마가 똥 싸다가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하더라. 친정엄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급하게 외출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이 되어 길을 같이 따라 나섰죠. 엄마, 두꺼운 청바지는 왜 안 입었어? 반바지 입고 나오면 어떡해? 더워 죽겠는데 두꺼운 청바지를 왜 입어? 지용 오빠가 어쩔 수 없이 외출하면 꼭 두꺼운 청바지 입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친정엄마와 투닥거리며 친정엄마 친구인 경숙이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핫도그 하나 들고 덜렁덜렁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때 골목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그때 제 기분상으로는 그 개덩치가 거의 저만했었죠. 뉴스에서도 사람을 무는 사고 때문에 자주 나왔던 악명 높은 피플테리어였어요. 그 개는 골목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모녀를 발견하고는 저희 쪽으로 침을 튀겨가며 달려왔죠. 순간 남자친구가 친정엄마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던 게 저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 나가게 된다면 두꺼운 바지를 입으라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하긴 이미 늦었죠. 걔는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집에 있자니까! 저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랑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죠. 잠시 후 무시무시한 피플테리어의 이빨이 제 살 속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후 무언가 제 손을 핥는 느낌이 났죠. 조심히 눈을 떠보니 그 무서운 피플테리어가 제 손을 핥고 있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핫도그를 먹고 싶다는 듯이요. 그래서 들고 있던 핫도그를 걔한테 주자 이제 네가 내 주인이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옆에 앉아서 그 핫도그를 먹더라고요.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개주인이 급하게 뛰어와서는 강아지 입마개와 목줄을 하고는 사라졌어요. 아이고야, 선혜야. 엄마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왜 저런 무서운 개를 목줄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참, 네 남자친구 지용이가 이것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거니? 친정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정말 용한 무당 같다며 신기해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심이었죠. 남자친구가 정말 뛰어난 무당이고 앞날을 미리 본 것이라면 저 개가 저희 모녀를 물었어야 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처럼 개가 달려와서는 저희 보고 배 까고 좋아서 뒹굴거릴 상황이었다면 애당초 집을 나가지 말라는 경고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럴 위기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는 일이라 이런 모순되는 일은 쉽게 눈에 확 들어왔죠. 남자친구는 그날 일을 제게 듣고는 그저 다행이라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일을 기점으로 남자친구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별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불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 불? 갑자기 무슨 불? 이제는 남자친구가 위기를 말하면 의심부터 생겼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꼭 위기를 몰고 다니는 기분이었죠. 아니 어쩌면 살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저번 개 사고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그 위기를 제게 말해주니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신 무당과 사는 가족의 삶이 힘들 거라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만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아버님한테 이야기 전해줘. 대통령이라뇨.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남자친구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 말을 한 지 꼭 한 달 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는 자재상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땅값이 저렴한 도심지 외곽에 컨테이너로 작은 사무실을 차려두고 그 옆 창고에서 자재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빠가 쓰던 컴퓨터가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사무실에 찾아가서 컴퓨터를 고쳐주었죠. 그때 갑자기 아빠 사무실인 컨테이너 창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검은 연기였어요. 급하게 창을 바라보니 사무실 밖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놀라서 아빠와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데 아무리 문을 발로 차고 어깨로 밀어도 꼼짝도 안 했어요. 그 사이 밖에서는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검은 연기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저와 아빠는 사무실에서 바로 달려나갔죠. 그곳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저희에게 다친 곳 없냐고 물었죠. 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쇠기둥이 쓰러져 문을 막아 문이 안 열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 불길은 커져갔고 아빠 사무실은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소방차가 와서는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서 저희 부녀를 구해준 그 남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 옷에 떡하니 미국 대통령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한 대통령을 만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구해준 그 남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한쪽 눈썹에 아주 큰 점이 있는 남자였는데 그 특이한 점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죠. 어? 저 누군지 아시죠? 몇 년 전 남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습니다. 남동생이 고등학생 때 심하게 왕따를 당해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참석해줄 친구가 없다며 하객 알바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역할 자체가 남동생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식장에서도 저와 대화를 좀 했거든요. 저희를 구해준 그 남자는 제가 자기를 알아보자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저 기억하냐고요.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동생 결혼식 이야기를 하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그 남자가 분명하게 맞았거든요. 물론 몇 년 전 일이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식 하객 알바를 한 적도 없다고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아빠 사무실이 정말 한적한 허허 벌판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밭이 많이 있었고 정말 시골처럼 노인분들만 사는 시골집이 몇 개 있었고요. 어떻게 여기를 지나다가 우리 부녀를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우연으로 지나갈 만한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근처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연하게 검은 연기를 보고 뛰어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남동생 결혼식에서 친구 역할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을 명문대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었거든요. 학비 때문에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아빠 사무실 근처 공장을 다니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빠 사무실 근처에 공장이 2개 있긴 했지만 모두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그곳에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만 있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이것저것을 묻자 저희를 구해준 그 남자는 서둘러 도망가듯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아빠도 출동한 소방관분들과 경찰분들에게 불난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야 해서 그 남자를 마냥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아빠에게 말해서 그 남자를 찾자고 했습니다. 우리 부녀를 구해준 사람이니 감사를 표하자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빠 사무실에 불이 난 것과 그 남자가 저희 부녀를 구한 게 우연 같아 보이지 않아서 더 깊게 추궁해보고 싶었거든요.
근처 공장을 다닌다고 말했으니 아빠 사무실 근처 공장부터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하지만 어느 공장에서도 그 남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솔직히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구해준 그 남자의 정체도 수상했고, 무엇보다 아빠 사무실이 불탈 때 제가 분명하게 휘발유 냄새를 맡았거든요. 이쯤부터 남자친구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준 남자친구도 의심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빠는 저와는 반대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녀 목숨을 구했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결혼도 허락한다면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셨죠. 저는 이런 제 상황과 고민을 가장 친한 친구 미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도 저처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미신이나 귀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친구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솔직히 너무 수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다 일이 생겨? 그 정도면 로또 번호도 맞추겠는데? 나도 처음엔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신기한 세상이 있나 싶었는데 우리 아빠 사무실 분란 사건 보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제 고민에 친구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TV에서 보았는데 진짜 용한 무당들은 자신을 시험해보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신기하게 그걸 알아보고 혼을 내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용한 신내림을 받았다면 저와 친구가 하는 행동을 간파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남자친구 행동은 거짓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저와 제 친구는 제 남자친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사를 간 집에서 매일 가위에 눌리는데 헛소리도 들리고 가끔 헛것도 보인다고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했죠. 조현병 뭐 그런 거 아닐까?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순 기가 화한 걸 수도 있고. 당연히 병원에는 먼저 갔지. 그런데 아무 이상 없대. 대학병원에서 수십 가지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 친구는 정말 죽겠대. 내가 볼 때 오빠처럼 무병이 온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제 부탁에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럴수록 더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며 부탁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남자친구가 더 의심이 되었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제 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죠. 저와 제 친구 집에 간 남자친구는 한동안 말없이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정상이라고요. 아무래도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이 사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시험해 보려고 친구와 제가 짠 건데 남자친구가 그걸 간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제게 무척이나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걸 듣고는 마시는 커피를 뿜고 말았어요. 선혜, 네 친구 사실 정상이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는 정상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친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때도 빙의 상태였거든. 빙의? 귀신 들렸다고? 그것도 아주 악질인 허주야. 아주 무서운 사령인데 가만 놔두면 점점 친구분이 이상해지고 망가지게 될 거야.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 하루라도 빨리 퇴마를 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는데 딱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놈 사기꾼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놈한테 놀아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디까지 가나 싶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글쎄 굿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이 사기꾼 남자친구가 과연 굿을 어찌하려고 저렇게 내지르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 친구한테 들어온 허주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쫓아내야 하니 서둘러 구술하자고 했죠.
남자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제 친구 미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게 해준 그 말을 해줬죠.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이상한 사기꾼을 만났냐고요. 저도 황당했어요. 남자친구는 서둘러서 구술하고 싶다는 제 말에 바로 다음 주에 구술한다고 제게 말했어요. 친구 미주에게 미안했지만 친구 집에서 구술했습니다. 친구는 살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을 저 때문에 한다며 오히려 좋아했죠. 굿하는 날 남자친구가 나타났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디서 사람을 구해왔는지 장구에 꽹과리 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돼지머리에 음식들 나르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상한 색동 한복까지 입고 왔더군요. 유튜브 보고 비슷하게 준비 많이 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실망하지 말라고 옆에서 대단하다고 거들어 주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제 친구 미주였어요. 빙의된 사람 연기를 해야 한다면서 머리는 산발에 눈에는 렌즈까지 낀 건지 뻘건 눈빛을 하고 나타났죠. 무엇이 최종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게 사기를 치려는 남자친구와 그 장단에 최선을 다해 맞춰주는 친구 미주를 보고 있자니 어질어질 하더군요. 하여간 그렇게 미친 것 같은 구슬했어요. 남자친구는 혼신의 연기를 펼치며 무당인 척 방방 뛰어다녔고 저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척 했죠. 제 친구는 혹시 정말 빙의된 건가 싶을 정도로 온 방 안을 굴러다니며 괴로운 척 연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굿을 마쳤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음에도 없는 감사 인사를 했죠. 남자친구가 사기꾼인 건 확실해졌어요. 구술하기 며칠 전에 서울대에 연락을 해보니 남자친구가 그 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당장 헤어지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아빠 사무실에서 생긴 불은 방화가 확실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발암물질로 시작된 불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범인이 남자친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주변 CCTV와 도로 방범 카메라를 통해 범인을 찾고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도망가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있었죠. 나중에 경찰 조사가 나오면 제 손으로 남자친구를 깜빵에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사기 행각을 위해 저와 아빠를 죽일 뻔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자친구를 대하는데 어느 날 제 속도 모르는 아빠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생명의 은인이니 저녁 한 끼 대접한다고요. 제가 극구 말렸지만 아빠가 직접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정말 웃다가 자지러질 뻔한 사건이 생겼어요. 남자친구의 최종 사기의 목적도 알아냈고요. 식사 자리에 와서 밥을 잘 먹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수저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더니 아기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친정 부모님도 깜짝 놀라 얼어붙었죠. 아빠 죽지 마. 가지 마. 우리 어디서 이제 살아. 아빠 죽지 마. 아이고, 네 남자친구 왜 저런다니? 혹시 지금 접신한 거니? 응? 아이, 그런가 본데? 오빠 괜찮아? 정신 차려.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과 밥을 먹다 말고 접신을 한 척 했어요. 목소리도 바꿔가며 아주 제대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몇 날 며칠 연기 연습을 했던 모양이었죠. 민일삼 내 이놈.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비참한 피가 묻은 돈인 줄 아냐 이 말이야. 민일삼은 저희 친정아빠 이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갑자기 엄한 목소리로 저희 아빠 이름을 부르며 호통을 쳤죠. 아빠는 또 그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는 남자친구 말을 듣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너 몇 년 전에 재개발 빌라 투자해서 큰 돈 벌었지? 네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재개발되는 빌라 투자해서 큰 돈 버는 동안 그 집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추운 겨울 길거리에 쫓겨나서 얼어 죽었어, 이거사. 그 원한을 네가 어떻게 다 감당할 거야? 남자친구에게 깜빡 속은 아빠는 벌벌 떨며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그럼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 연기력에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일어난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저한테 온 신이 말하셨어요. 아버님이 재개발로 버신 그 큰 돈은 모두 피가 서린 돈이라고요. 원주민들이 지방령이 되어서 그 주변을 떠돌고 있으니 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요. 그런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보겠네. 굿이라도 해야 하나? 다행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 아버님께서 재개발로 버신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돈을 지방령들에게 주는 구슬하고 저승으로 보낼 거예요. 그 돈을 모두 귀신들한테 주라고? 뭐 기부라도 하라는 건가? 아, 걱정 마세요. 실제 돈은 그대로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귀신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주는 척하는 굿이에요. 대신 제가 구슬하는 3일 동안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선에는 최대한 멀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령들이 아버님 가족 냄새 맡으면 어떻게 흉하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잘 달래서 저승으로 돌려보내야 하니까 선에 너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최대한 멀리 가 있어. 물을 건너가 있는 게 가장 좋으니 제주도 정도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네가 구슬하는 3일 동안 우리는 제주도에 가 있으라는 말이지. 쉽구만 그려. 네, 맞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주 우리 가족을 호구로 보았더라고요. 현금을 모두 집에 두고 우리 가족은 3일간 저 먼 제주도에나 가 있으라는 말이었죠. 결국 이놈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그동안 제게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사기였을 겁니다. 자신이 능력 있는 무당인 척해서 저희 가족 돈을 모두 사기쳐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겠죠. 호락호락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친정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의 정체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떠셨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거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기에 처벌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희 가족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방화에 대한 증거를 못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를 구해준 그 남자의 신상도 경찰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해. 이놈이 나한테 무슨 지 돈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빨리 돈을 마련하라고 재촉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생쇼를 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담당 형사분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방화에 대한 증거 영상을 찾았다고요. 아빠 사무실 근처 도로 영상들을 모두 찾아보고 화재가 난 시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모두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저희 아빠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차를 발견했고 그 차량 운전자를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 운전자는 범인은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그분 차 블랙박스에 남자친구가 휘발유통을 들고 걸어가는 게 딱 찍힌 거였죠. 형사분이 제 남자친구가 범인이 확실하니 수배를 때려서 잡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힘들게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안에 잡게 해드린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안방에서 기다리시면 포장까지 해서 남자친구 인계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돈 준비했으니 지방령들 저승으로 보내는 곳 해달라고요. 그 말에 기뻐하면서 반나절도 안 돼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제 친구 미주한테 굿해줄 때 가져왔던 장비들을 들고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어디 가셨는지 묻길래 먼저 제주도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출발한다고 했어요. 물론 뻥이었죠. 남자친구는 굿 잘해서 지방령들 모두 성불시킬 테니 제게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저는 준비한 돈은 안방에 있으니 굿 잘하라고 했어요. 혹시 안방 안에 지방령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도 말해줬죠. 제가 본 것 같은데 아주 험하게 생겼다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어서 제주도로 떠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안방문을 여는데 대기하고 있던 형사분들이 방에서 쏟아져 나와 남자친구를 잡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작은 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 했지만 형사님들이 꽉 잡고 수갑까지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엄청난 힘으로 형사님들을 밀어냈죠. 그 힘에 형사님들도 당황해 하셨어요. 다시 형사분 한 분이 남자친구를 제압하려 다가가는데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멍청한 것. 쥐 엄마 때려 죽인 지혜비는 잡지도 못하면서 형사질을 하고 있어. 그 말에 달려들던 형사분이 힘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른 형사분이 남자친구에게 다가서니 남자친구가 그 형사분을 째려보더니 입을 열었죠.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네. 그 말에 또 다른 형사분도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형사분들에게 말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쟤 지금 연기하는 거라고요. 무당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말한 게 사실이었는지 형사분들이 입만 뻐끔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친구에게 다가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다가갔어요. 호통을 치면서요. 어디서 연극질 하냐고요. 선혜 아버지,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둘째는 갖지 마요. 애한테 미안하지만 내일 병원 가서 지우려고요. 그 말에 저희 아버지도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너 뭐야? 너 뭐냐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는 그 말에 헉소리를 내며 쓰러지시기까지 했죠. 제가 급하게 엄마를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 차려!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 당황해하는 저였는데 남자친구가 그 순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대머리 곰돌아. 혹시 귀신이 있어도 네가 나 지켜줘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남자친구가 이상한 목소리로 말한 저 말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방에서 혼자 자곤 했는데 겁이 많아서 밤을 무척이나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곰인형에게 저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나 좀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그 곰인형 이름이 대머리 곰인형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도 남자친구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입만 벌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객살이 44번지, 객살이 44번지, 객살이 44번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는 쓰러져 기절을 했죠. 한참 뒤 형사분들은 정신을 차리더니 서로 웅성거리며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남자친구는 조사 결과 다양한 범죄들이 증명되었어요. 방화에 살인미수에 사문서 위조의 특수절도까지 아주 다양했죠. 저는 남자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정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가 했습니다. 연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사님에게 말했죠. 그동안 남자친구가 제게 경고를 해준 것들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김주용 씨 핸드폰 압수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재 때 선혜 씨와 아버님을 구해준 남자도 찾았고요. 조사해보니 그동안 선혜 씨에게 있었던 일은 모두 김지용 씨가 연기자를 써서 만든 상황이 맞았습니다. 무당이어서 미래를 미리 알았던 건 아니고 사기를 치려고 스스로 만든 상황이었어요. 차 사고 났던 것도 자전거 사고도 그리고 강아지 사건도 다 연기자들이었어요. 김지용 씨 핸드폰에 그 사람들과 연락한 내용들이 남아있었고 그분들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모두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엔 김지용 씨도 인정했고요. 남자친구가 잡히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남자친구가 사람들을 써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상황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잡히기 직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이었죠. 나중에 엄마에게 물어보니 힘겹게 이야기해줬어요. 저를 낳고 남동생을 임신하신 엄마는 그 당시 가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남동생을 지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낳긴 했지만요. 아빠와 엄마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그걸 남자친구가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건 정말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5년형에 처해졌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있죠. 남자친구를 체포하던 당시 함께 있었던 형사분 중 한 분이 남자친구가 말한 객사리 44번지를 찾아가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깊은 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폐가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죠. 그곳에서 미라처럼 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동네 오래 사신 어르신 분들을 통해 조사해보니까 그 집에 유명한 무당이 살았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아주 어린 아들이랑 같이 살았다는데 그 아들 행방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저는 아직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사기꾼이었던 제 남자친구가 체포되던 당시의 그 일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소름 끼치고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는 체포 당시의 일은 그 어떤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있을 때 딱 한 번 면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제 눈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밤마다 잠들 때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 같아. 선혜야, 제발 부탁이야. 나 여기에서 나가게 좀 해줘. 나 너무 무서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죄값 치르고 나오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게도 이 사건은 생각하기도 두려운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날의 그 일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